단언컨대 그날 밤 KBS 스튜디오의 시계는 멈췄다. 아니, 멈춘 것을 넘어 수십 년 전 음악이 가진 가장 순수한 마법이 작동하던 지점으로 되감겼다. 17세 소녀 빈에서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첫 호흡을 내뱉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가창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의 심폐소생술이었다. 붉은 조명 아래 얇고 맑게 출발한 음색이 이윽고 스튜디오의 공기 자체를 압도하는 단단한 설득력으로 변모했을 때 객석에서는 수백 개의 시선이 응집되었고, 이내 이성적인 분석은 불가능해졌다. 심지어 40년 이상 수많은 가창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살아있는 역사 김동건 MC마저 눈가를 훔치며 멘트를 잊지 못했던 그 찰나의 침묵이야말로 이 무대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썼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인증샷이었다. 우리는 지금 한 신의 가수의 등장을 목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의 클리셰와 과시적 기교가 지배하던 현대 가요계의 지각 변동을 실시간으로 경험한 것이다. 이 충격적인 빈에서 신드롬이 왜 이토록 파괴력을 가졌는지 그다섯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심층 분석한다. 빈에서의 무대가 던진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충격은 그녀가 감정의 과잉을 극도로 절제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가장 폭발적인 감동을 끌어냈다는 역설에 있다. 오늘날의 대중음악 무대는 고음과 폭발하는 감정이라는 클리셰적인 무장을 통해 청중을 빠르게 휘어잡으려 한다. 그러나 빈에서는 이 모든 통념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녀의 노래는 울컥하는 감정을 급하게 밀어 올리는 대신 침착하게 대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창법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자의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를 새로 내린 행위였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깊은 공감을 느낄 때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 표현은 최소화된다고 말한다. 빈에서는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체득한 듯 후렴에서 한 박자 미룬 울림으로 감정의 폭발을 지연시켰고, 그 지연된 에너지는 관객에게 스스로 마음의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는 정서적 여백을 남겼다. 이 절제에서 오는 힘이 관객을 빠르게 장악했고, 그 결과 잘 부른 노래라는 기술적 평가를 넘어 세대를 넘어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라는 철학적 찬사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지연 기법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빈에서가 청중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계약이었다. 그녀는 감정의 클라이맥스를 가수가 일방적으로 끌어올려 청중에게 주입하는 대신 그 클라이맥스를 완성할 심리적 공간을 의도적으로 비워두었다. 이는 청중이 객체가 아닌 노래의 의미를 함께 구축하는 주체로 참여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서사 전략이다. 문화 분석가들은 이를 참여적 카타르시스의 전형으로 해석하며 청중 스스로가 그 감정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삶의 경험을 순간적으로 소환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전통 트로트에서 흔히 발견되는 한의 직접적인 분출복은 현대 K-팝의 강렬한 자기과시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방식은 빈에서가 동네 축제와 수많은 작은 무대에서 단련한 호흡과 멘탈이 결합된 17세 소녀가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고도로 세련된 심리적 무기였다. 특히 무대 옆에서 눈물을 보인 김동건 MC의 반응은 이 충격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문 진행자에게 무대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프로의식의 실패가 아니라 그 무대가 가진 파괴적인 힘에 의해 전문가의 방어막이 해체되었음을 의미한다. 40년 이상의 관록으로 굳건했던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 무대가 단순히 잘 부른 노래가 아닌 예술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힘, 즉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선을 건드리는 순간이었음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메타데이터가 되었다. 당시 스튜디오 관계자들의 비공식 전언에 따르면 이 무대가 끝난 후 스튜디오의 현장 호흡이 안정화되는 데 평소 무대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는 빈에서의 무대가 단순한 박수나 환호가 아닌 깊은 내면의 정화 과정을 강요했음을 시사한다. 한 사운드 엔지니어는 후렴에서 절규 대신 단단한 설득이 터져 나올 때 측정 장비의 음압 레벨은 폭발적이지 않았으나 마이크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의 밀도와 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이었다고 증언하며, 그녀의 음색이 유약하게 맑은 것이 아니라
중심을 가진 말굼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했다. 그녀는 17세의 나이에 낭랑함과 단단함, 투명함과 밀도라는 상반된 요소를 완벽하게 균형 잡는 음색을 통해 현대 음악계의 노래는 기교가 아닌 설득이라는 잊혔던 교훈을 강렬하게 주입했다. 이 상반된 속성이 공존은 그녀의 보컬을 어쿠스틱 앵커 역할로 만들었다. 즉, 아무리 현대적인 편곡이나 복잡한 화성이 덧이 펴져도 그녀의 목소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굳건히 붙잡아두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그녀의 음악이 옛날 같으면서 새롭다는 불가능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기술적 근거가 된다. 빈에서는 훈련된 성악가의 발성처럼 상체를 크게 쓰지 않고도 음악의 기류를 움직이는 타입이며 고음에서 과시적으로 치닫기보다 중음에서 압도적인 밀도로 승부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결국 그녀의 무대는 고전적인 음악 미학이 현대적 청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와하고 강력한 충격파였으며 그 충격파의 핵심은 다름 아닌 절제라는 최고의 기교에 있었다. 빈에서의 신드롬이 충격적인 두 번째 이유는 그녀의 노래가 개인적 감동을 넘어 사회적 공감의 장을 복원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미디어 환경은 개인화와 파편화로 특징지어졌고 각자의 디바이스로 각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며 함께 무언가를 경험하는 문화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이 무대가 방송된 직후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집실에서 같이 들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유독 많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흥미로운 디테일을 넘어선다. 이 문구는 단순히 시청률을 높였다는 의미를 넘어 거실 문화의 극적인 부활을 알리는 지표였다.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방에서 개인화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파편화된 미디어 소비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해왔다. 그러나 빈에서의 무대는 이 트렌드를 순간적으로 역행시켰다. 이 노래는 리모컨을 통해 채널을 돌리던 행위를 멈추게 하고 세대 간의 취향 차이를 좁히는 정서적 브리지 역할을 수행했다. 평소 아이돌 음악에 열광하던 10대 딸과 트로트만 듣던 중장년층 부모가 같은 멜로디와 가사에서 동시적인 위로를 발견한 것이다. 이는 노래가 일시적으로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경험을 소환했으며 가족 구성원들이 다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간, 같은 감정선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는 의미다. 이러한 원초적 체험의 귀환은 노래의 가사에 나보다 우리가 많이 등장했고 문장이 자신을 과시하기보다 타인을 설득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고립된 개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도 그 희망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공동체적 약속 속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방송 직후 클립의 조회수는 빠른 속도로 단위를 바꿔 달렸는데 특히 연령별 시청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10대부터 60대까지의 시청자 이탈률이 거의 없이 고르게 분포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수치는 그녀의 콘텐츠가 특정 팬층을 넘어선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며 콘텐츠 장벽 붕괴의 명확한 증거로 제시된다. 한 세대 통합 분석가는 빈에서의 노래는 잃어버린 집단적 카타르시스를 복원하는 역할을 했다. 그녀의 신곡이 담아낸 넘어진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서 보자는 짧은 메시지가 코로나 이후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들의 집단 무의식을 건드렸다. 더 나아가 팬들이 자신의 일기장 한 귀퉁이를 캡처해 올리고 어머니와의 사연을 덧붙인 행위는 이 노래가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공감으로 승화시키는 감정적 해독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희망이라는 흔한 단어는 그녀의 노래 속에서 상투가 아닌 타인과 공유될 수 있는 살아있는 서사로 탈바꿈되었다. 이는 K 콘텐츠가 추구해야 할 다음 단계, 즉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는 메시지의 완벽한 표본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서적 공감이 개인의 디바이스를 넘어 거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고 사회적 소통의 매개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빈에서의 신드롬은 단순한 인기가 아닌 문화 현상으로 정의되어야 마땅하다. 그녀는 디지털 시대에 잊혔던 가장 아날로그적인 형태의 감동 공유 방식을 부활시킴으로써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 번째 충격은 빈에서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교집합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딜레마 중 하나였다. 가요 무대라는 전통과 상징이 살아있는 플랫폼에서 대부분의 신예는 전통에 기대거나 전통을 파괴하는 양극단 중 하나를 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빈에서는 전통에 기대지 않되 경의를 잃지 않았고 새 것을 지향하되 가볍지 않은 제3의 경로, 즉 네오트로트 미니멀리즘의 길을 개척했다. 그녀의 신곡이 전통 트로트의 구성을 따르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조화를 이룬 핵심은 음색의 기술적 완벽성에 있다. 빈에서의 목소리는 유약하게 맑은 것이 아니라 중심을 가진 맑음, 즉 낭낭함과 단단함이 공존하는 희귀한 음색을 지녔다. 이는 음향학적으로 분석할 때 고주파 대역의 투명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저음 대역의 공명을 잃지 않는 독특한 발성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어떤 편곡 위에도 흔들림 없이 단단한 중심을 찾아 앉는 앵커 역할을 수행했다. 현대 음악 제작 환경에서 트로트 장르는 종종 과도한 오케스트레이션이나 뽕기 넘치는 신시사이저 사용으로 올드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빈에서의 무대 편곡은 현악과 관악을 최소화하고 대신 깨끗하고 현대적인 드럼 리듬과 리버브가 절제된 기타 사운드를 배치하는 K-팝적인 미니멀리즘을 도입했다. 이처럼 배경 사운드가 덜어짐으로써 그녀의 단단하고 명료한 중음 보컬이 전면에 부각되었고 이는 과시적 기교가 아닌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평론가들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칭찬으로 여겨지는 옛날 같으면서 새롭다는 피드백이 폭주한 것은 이러한 사운드 디자인의 정교함이 전통적인 멜로디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대적 감각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음을 방증한다. 그녀의 목소리 자체가 장르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것이다. 한 음악 콘텐츠 기획 전문가는 빈에서 무대의 연출적 절제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대 세팅은 절제되었고 의상은 과장되지 않았으며 배경 영상 역시 서사를 보조하는 최소한의 이미지로만 구성되었다. 이처럼 모든 불필요한 시각적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노래가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연출 전략은 단지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극도로 계산된 상업적 전략이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 오디션 및 음악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종종 현란한 퍼포먼스나 화려한 의상으로 이목을 끌려한다. 이는 콘텐츠의 본질보다는 이벤트성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빈에서는 이 길을 거부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된 내용 대신 가장 순수한 보컬이라는 본질로 승부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을 무대 위에서 실현했다. 그녀는 심지어 마이크를 잡는 자세나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감정 과잉으로 보이지 않도록 태도를 절제했는데 이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액션을 따르면서도 현대적 관객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태도의 혁신이었다. 이러한 연출 미학은 미니멀리즘을 핵심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K-팝 트렌드의 연장선상에 있는 승리였으며 빈에서를 단숨에 전설의 반열에 올려놓은 결정적 기술이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트로트 장르 자체의 생명력을 확장했다. 기존의 트로트는 기성세대의 전유물 혹은 잠시 유행했다 사라질 복고 콘텐츠로 지부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빈에서의 성공은 트로트가 단순히 올드함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형이자 미래형 콘텐츠로서의 자격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적인 한국적 정서를 담고 있으되 가장 세련된 미디어 문법을 따랐다. 이를 통해 그녀는 10대에서 20대에게도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가슴을 울리는 새로운 K-팝의 형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 빈에서는 장르의 한계를 해체하고 K-컬처라는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트로트가 메인스트림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빈에서 신드롬의 네 번째이자 가장 지속적인 충격은 그녀의 무대 박행보와 철학에서 기인한다. 그녀는 자신의 인기를 단발적인 이벤트나 상품으로 포장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지속하는 진정성을 보여줌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한 방송 관계자가 그녀의 고언은 볼륨이 아니라 품질이라고 평했듯이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알리는 것보다 깊게 스며들게 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는 무대 밖에서의 모든 행동에서 드러나는 겸손함과 성실함에 기반한다. 특히 지역 아동을 위한 소규모 공연이나 수익금 전액 기부 같은 소식이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대목은 업계에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다. 스타의 선행이 때로는 이미지 메이킹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는 시대에 빈에서의 나눔은 보여주기 위한 노출이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가장 단단한 신뢰의 단어를 구축했다. 그녀는 과도한 노출이 감정을 허공으로 흩어지게 할 수 있음을 알고 너무 큰 무대를 의도적으로 경계하며 관객가 보이는 곳을 최적의 무대로 선택하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 이는 인기의 볼륨이 아닌 콘텐츠의 품질을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다. 팬덤 문화 역시 이 리듬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조공보다 봉사 한 줄, 응원보다 작은 실천을 지향하는 그녀의 팬덤은 누군가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건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팬덤의 본질적인 의미를 회복시켰다. 이처럼 아티스트의 철학이 팬덤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는 빈에서라는 브랜드를 단순한 일회성 소비재가 아닌 영원히 기억될 신뢰의 브랜드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의 지속성은 그녀의 음반 행보와 단독 콘서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히트곡 가수의 무대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노래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단단하게 묶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스페셜 방송 기획이 점화된 것 역시 그녀의 가치가 스타성을 넘어 사회적 서사로 인정받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빈에서는 반전 매력은 상품이 아니라 성격일 때 더 오래 간다는 진리를 증명하며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리더의 덕목을 새롭게 제시했다. 마지막 충격은 빈에서의 무대가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렸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클립은 방송 직후 일본과 동남아시아 커뮤니티에서 자막이 더 주어진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외국 팬들이 남긴 가사는 다 모르지만 마음은 이해된다는 댓글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이 현상의 본질을 관통한다. 이는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새로운 공감 좌표를 제시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존 K-팝이 화려한 퍼포먼스, 복잡한 세계관, 고도로 세련된 프로덕션을 통해 시각적, 청각적 흥분을 유발하며 국경을 넘었다면 빈에서는 태도와 정서적 진정성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글로벌 팬덤을 사로잡았다. 언어를 건너는 것은 멜로디나 리듬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존중과 절제의 감정선이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그녀의 노래는 나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였고 그 우리는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서 보려는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정서였다. 해외 팬들이 자국의 언어가 아닌 한국어로 된 가사를 두고도 울컥함을 느꼈다는 것은 그녀의 감정선이 클리셰가 아닌 인류 공통의 서사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한 국제문화평론가는 이 현상을 두고 빈에서의 무대는 K 콘텐츠가 시각적 쾌감의 단계를 넘어 정서적 깊이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제 글로벌 팬들은 단순히 보는 즐거움을 넘어 마음으로 이해하는 만족감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 감성이 나는 현대적인 희망이라는 형태로 치유하며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치유의 코드를 발명했다라고 극찬했다. 이는 K 콘텐츠의 확장이 이제 보편적 정서의 수출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그녀의 무대가 가진 잔상은 재생이 멈춘 후에도 귓바퀴에 맴돌며 일상으로 돌아간 청중에게 특정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힘을 가졌다. 음원 성적과 오스트 러브콜 같은 지표들 역시 뜨겁게 따라오고 있지만 빈에서가 만들어낸 가장 의미 있는 지표는 언어 이해 없이도 마음이 이해되는 글로벌 공감의 깊이와 속도였다. 그녀는 17세의 나이에 한국 대중음악의 다음 문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 길을 가장 간명하고 단단하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다.